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오늘은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이며 훗날 세종대왕이 될 충녕대군 이도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녕대군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지 5년 만인 1397년 4월 10일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이 될 이방원과 원경왕후가 될 민씨의 셋째 아들로 한양의 준수방 잠저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이도입니다. 이도가 태어난 것은 이제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1년 전인 것이네요. 그리고 1차 왕자의 난으로 권력을 잡게 된 이방원, 그리고 이도가 4살이 되던 해인 1400년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데요. 이 2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이방원은 조선의 국왕 태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이때 자신과 대립했던 형 이방간을 끝내 죽이지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친형제를 죽이는 것만큼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태종은 형제들과 반목했던 것이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았던지 세자 이재, 효령군 이보, 충녕군 이도, 그리고 막내 종을 불러 형제간 화목의 도리를 일깨워주고 말을 마치자 마침내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하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권력투쟁의 승리자이지만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얻은 권력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을 것이고 자신의 자식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1408년인 태종 8년 충녕군으로 책봉된 이도는 12살 나이로 우부대원 시몬의 딸과 혼인을 하는데요. 12살, 비록 어린 나이지만 왕실 대소사의 윤곽을 어렴풋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당시 태종과 원경왕후는 최악의 부부관계를 보이고 있었는데 태종이 많은 후궁을 들여 원경왕후를 힘들게 했고 또 왕권을 위협할지도 모를 외척을 배척한다는 명목하에 이도의 외삼촌들인 민무구, 민무질 형제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15년에는 남은 두 외삼촌 민무휼, 민무회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고 외가가 멸족당하게 되었으니 이도는 이 권력의 냉혹함을 몸소 겪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 부모님의 불화와 외가의 몰락을 보면서 소년기를 보내야 했던 이도가 그 도피처로 삼은 것이 책을 읽는 것이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밤낮으로 책을 읽었던 이도는 사실 운동도 즐기지 않았고 편식하는 습관이 있었지요. 세종이 고기를 즐겼던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편식하는 습관까지 있다 보니 어려서부터 병치레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아들의 건강을 염려했던 태종이 환관을 시켜서 서책을 다 감추고 겨우 이 구소수간이라는 책이 한 권만 남아 있었는데 그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1000번을 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타고나기를 머리가 좋았던 이도는 읽은 책의 내용을 절대 잊지 않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오로지 공부에만 취미가 있었을 뿐 잡기에는 흥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바둑도 좋아하지 않고 사냥도 즐기지 않았죠. 그럼에도 음악, 그림, 화초, 수석 등 다방면에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듯 탐구를 했는데 식물을 탐구할 때도 관상용이 아닌 실제 과실이 열리는 과실나무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훗날 과학, 예술, 학술, 군사,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끄는 국왕이 될 수 있었지요. 사실 이도는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서영과 같은 세자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1412년 5월 16살이 된 이도는 충녕대군으로 승격이 되었고 태종이 성균관 대사성 유백순의 추천을 받아서 성균관 유생 이수를 불러 충녕대군을 교육하게 합니다. 당시 세자였던 양녕대군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제왕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아직 과거에 급제도 하지 않은 생원을 붙여준 것이니 세자에 비해 아주 열악한 교육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충녕대군의 이 학문에 대한 열의는 몹시 커서 열심히 학문을 닦았는데요. 9살 이전에 소학을 10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반면 세자 양녕대군은 학문을 익히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았지요. 충녕대군은 체계적인 제왕학을 익히지는 못했지만 다방면의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읽고 수련을 해서 사실 공부하기 싫어했던 양녕대군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 됩니다. 태종은 이런 충녕대군을 종종 칭찬하게 되는데요. 태종 13년 12월 30일의 기록을 보면 태종을 위한 잔치가 열렸는데 세자와 여러 대군과 공주가
태종에게 술을 올리고 노래와 시를 올립니다. 그때 태종이 충녕대군에게 그 올린 시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고, 태종이 가상하게 여겨서 양녕대군에게 장차 너를 도와 큰 일을 결단할 나이다 라는 말을 했고, 양녕대군이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참으로 현명합니다 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충녕대군은 세자가 아니었죠. 태종은 학문에 열중하는 충녕대군에게 너는 할 일이 없으니 편안히 즐기기나 하여라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셋째 아들인 충녕이 왕이 될 순 없으니 적당히 즐기면서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지요. 똑똑한 충녕대군이 왕이 되는 것이 더 옳은 길이라 하여 양녕대군이 동생에게 양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록의 기록을 읽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녕대군과 양녕대군의 갈등이 적힌 부분이 꽤 많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세종 20년 세종이 옛 일을 떠올리며 형 양녕은 외가에서 자랐는데 여러 외삼촌들이 모두 양녕에게 마음을 쏟았다. 그때는 양녕의 실덕한 일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여러 아우에게 퍽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하는데도 드러났으므로 태종께서 화를 내시기도 했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양녕대군이 똑똑한 아우 충녕대군을 어려서부터 시기하고 미워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충녕대군 역시 만만치 않은 동생이었습니다. 태종 16년 1월 9일 기록을 보면 세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모시는 자를 딱 돌아보면서 내 풍채가 어떠한가 하며 뽐내는 말을 했는데, 이 충녕대군이 먼저 마음을 바로 잡은 뒤에 용모를 닦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충고의 말을 합니다. 이에 모시는 자가 탐복하면서 대군의 말씀이 정말로 옳습니다. 저하께서는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니 세자가 매우 부끄러워했고, 뒤에 어머니 원경왕후를 찾아가 이 말을 했는데 원경왕후가 다시 태종에게 이야기를 했고 태종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태종의 입장에서는 세자인 양녕대군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는 충녕대군을 보면서 아주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태종 16년 3월 20일 기록도 한번 읽어보죠. 임금이 인덕궁에 나아가 상왕이 이를 위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여러 종친들이 모두 시연했는데 연회가 파하자 세자가 부마 청평군 200강이 일찍이 축첩한 기생 7점생을 데리고 돌아가려 했다. 충녕대군이 이를 만류하며 친척 중에서 서로 이같이 하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하였다. 세자가 마음으로 노하였으나 애써 그 말을 따랐는데 그 뒤로 세자는 대군과 도가 같지 아니하여 마음으로 매우 꺼려하였다. 임금이 이를 염려하여 바로 대군에 시종하는 인수를 줄였다. 양녕대군이 매형의 첩이었던 기생 7점생을 데려가려 하니 충녕대군이 이를 만류했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세자의 면전에서 옳지 못하다라고 충고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충녕대군이 사사건건 자신에게 태클을 건다고 생각한 양녕대군은 충녕대군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태종 16년 2월 9일 태종이 충녕대군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태종이 집에 있는 사람이 비를 만나면 반드시 길 떠난 사람의 노고를 생각할 것이다 하니 충녕대군이 시경에 이르기를 황새가 언덕에서 우니 부인이 집에서 탄식한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자 태종이 아니 네가 시경을 읽었단 말인가 하며 몹시 기뻐했고 너의 학문은 세자가 따를 바가 아니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세자 양녕대군은 충녕대군이 몹시 못마땅했고 이 태종 앞에서 사람의 문무를 논하다가 충녕은 용맹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태종이 비록 용맹하지 못한 듯하나 큰 일에 임하여 대의를 결단하는 데는 당세에 더불어 견줄 사람이 없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양녕대군은 여러 기행을 일삼고 또 많은 여인들과 스캔들을 일으켰는데요. 충녕대군은 양녕대군의 이런 일탈을 종종 태종에게 보고를 했으니 충녕대군에 대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을 것 같은데요. 양녕대군은 특히 어리와의 스캔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 충녕대군에게 어리의 일은 반드시 네가 아리였을 것이다 라며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충녕대군이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형 양녕대군의 실책을 꼬집는 행동을 한 것에는 분명 어떤 의도가 있었겠지요. 그러니 충녕대군이 어부지리로 왕이 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양녕대군의 장인 김할로는 태종과 함께 과거 시험을 치러 1등을 한 인물인데요. 양녕대군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그가 당연히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장인 정영 역시 별다른 세력 확보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충녕대군의 장인 시모는 아주 정치적인 인물이어서 남재, 유정현 등의 실력자를 끌어들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충녕대군에게 사람이 모이게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양녕대군이 세자로서 바르지 못한 품행을 보이고 있으니 충녕대군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태종 15년 12월 30일 충녕대군이 의령부원군 남재의 집에서 열리는 잔치에 가게 되는데요. 당시 75세였던 남재가 충녕대군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옛날에 주상께서, 그러니까 태종이 잠저에 계실 때 내가 학문을 권하니 주상께서 말하기를 왕자는 참여할 데가 없는데 학문을 하여 무엇하겠는가고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군왕의 아들이 누군들 임금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했는데 지금 대군이 학문을 즐기는 것이 이와 같으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충녕대군이 열심히 학문을 익히는 것을 보니 큰 뜻을 품었구나 라는 것이 짐작이 된다 라는 속뜻을 내비친 것인데요. 충녕대군은 그 자리에선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돌아와 생각해보니 이것이 화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지 태종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태종은 크게 웃으며 그 늙은이가 과감하구나 라는 말을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때쯤은 태종이 이미 세자에 대한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자를 교체해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충녕대군을 눈여겨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지요. 태종 17년 10월 6일 태종은 강무를 다녀온 후 풍년을 맞아 헌수하는 술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자리에서 충녕대군이 급부상하게 되었음이 드러났고 좌의정 박은과 충녕대군의 장인 시몬의 갈등 또한 시작이 됩니다. 박은은 충녕대군이 정치권에서 입지를 다지게 된 것에 자신이 어떤 큰 역할을 했음을 충녕대군에게 알리려고 했고 시몬이 그것을 막아선 겁니다. 자정승 박은이 시몬에게 충녕대군이 뛰어나 안팎으로 마음이 쏠리니 마땅히 말씀드려 처신할 바를 스스로 알게 해야 할 것이요 라는 말을 했는데 시몬은 이 말을 충녕대군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이날 태종이 모두 편한 자리에 앉도록 하니 여러 신하들이 기둥 밖으로 흩어져 앉았는데 박은이 충녕대군과 말할 기회를 가지려 가까이 하자 시몬이 충녕대군에게 눈짓을 해서 그 자리를 피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시몬과 박은의 갈등은 시몬의 죽음으로 결론이 나게 되지요. 자, 그리고 기어코 그날이 오고 맙니다. 세종 18년 6월 3일 양녕대군이 폐세자가 된 것인데요. 양녕대군은 경기도 광주로 유배를 하는 신세가 되었고 폐세자를 극구 반대했던 이조판서 황희는 고향 근처 남원으로 귀양 보내졌으며 함께 반대했던 판서 이직도 자천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종은 세자에서 물러난 이제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는 나이가 5살이고 둘째는 나이가 3살이다. 과인은 이제의 아들로서 세자를 삼으려고 한다. 장자에게 사정이 생기면 그 동생을 세워 후사로 삼을 것이니 명칭을 왕세손으로 할 것인지 왕태손으로 칭할 것인지 옛 제도를 상고하고 의논하여 아래도록 하라 라는 말을 하며 양녕대군 이제의 아들을 세손으로 올리겠다는 말을 한 것인데요. 사실 충녕대군을 마음에 두고 있어도 장자 세습의 원칙을 따른다면 양녕대군의 아들들을 세손으로 올려야 하는 것이니 속마음은 다르더라도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이 신하들의 반응을 살핀 것입니다. 나이 어린 양녕대군의 아들을 세자로 세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은 신하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또 태종의 속뜻을 모를 리 없었죠. 이에 유정현이 신은 배우지 못하여 고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방도가 다르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가 있으니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말을 했고, 박은이 아비를 패하고 그 아들을 세우는 것이 옛 제도에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없다면 어진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라며 말을 보탭니다. 그리고 이원은 옛사람은 큰 일이 있을 적에 반드시 거북점과 시초점을 쳤으니 청컨대 점을 쳐서 일을 정하소서 하며 점을 쳐 후계를 정하자라는 말까지 하게 되죠. 이에 태종이 조말생을 시켜 점을 치러 보내게 되는데 가는 도중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태종은 신료들 가운데 점괘를 따르는 것을 원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과인도 그렇게 하려 했으나 나라의 근본을 정하는데 점을 치는 것은 온당치 않은 터 택현으로 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며 현명하고 어진 일을 세자로 세우겠다는 뜻을 내보입니다. 그리고 충녕대군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며 잠옷 학문을 좋아한다. 비록 몹시 추울 때나 몹시 더울 때를 당하더라도 밤이 새도록 글을 읽기 때문에 과인이 그가 병이 날까 두려워서 밤에 책 읽는 것을 금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과인의 큰 책들은 모두 충녕이 청하여 가져다 보았다. 또한 매년 큰 일을 의논할 때마다 의견을 말하는 것이 진실로 합당하였다. 중국의 사신을 접대할 때면 몸가짐이나 언어 동작이 두루 예의에 부합하였고 술을 마시는 것이 비록 몸에 이로운 것은 아니나 중국의 사신을 대할 때 주인으로서 한 모금도 능히 마실 수 없다면 어찌 손님을 권하여서 그 뜻을 즐겁게 할 수 있겠는가. 충녕대군은 비록 술을 잘 마시지는 못하나 적당히 마시고 그칠 줄을 안다. 또 그 아들 가운데는 장대한 놈이 있다. 반면 효령대군은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니 이 또한 세자가 되기에 불가한 이유가 된다. 충녕이 보위를 맡을 만하니 과인은 충녕으로서 세자를 정하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정현 등이 신등이 이른바 어진 사람을 고르고자 한 것 또한 충녕대군을 가리킨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니 이 역시 다 짜놓은 시나리오에 애드립이 허용되지 않은 대사와 같은 말이었죠. 실록에는 의논이 이미 정해지자 임금이 통곡하여 흐느끼다가 목이 메이었다 라는 기록이 있으니 태종은 참으로 복잡한 심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게 되는데요. 그가 세자로 책봉되고 2달이 흐른 후인 8월 8일 태종은 개경을 떠나 한양의 창덕궁으로 귀환을 하면서 세자에게 양위를 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이때 신하들은 종구품 말단 관리까지 총동원해서 태종을 만류하게 되지요. 사실 그전에도 태종은 여러 번의 양위를 선언하며 이 선의파동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태종의 고도의 정치 기술로 그때마다 피바람이 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인가 하며 긴장을 하고 반대 상고를 올렸고 세자 충녕대군도 이 눈물로 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종의 뜻은 확고했으며 18년 동안 호랑이 등을 탔으니 충분하다 하며 단호한 전의를 선언했고 충녕대군에게 옥새와 궁을 내어줍니다. 1818년 8월 10일 태종이 친히 세자의 머리에 익성관을 씌워주고 세자가 임금의 복장을 갖추고 나타나자 신하들도 태종의 선의가 진심이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게 되지요. 좌의정 박은이 세자가 군주의 차림을 했으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고 신하들도 선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충녕대군은 세자가 된 지 2개월 만에 제왕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였지만 결국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올리고 백간의 할애를 받아 22살 젊은 나이로 조선의 제4대 국왕 세종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반쪽짜리 국왕일 뿐이었죠. 세종이 30살이 되기 전까지 이 태종이 병권을 쥐고 있기로 했고 나라에서 결단하기 어려운 큰 일은 의정부 6조에서 의논해서 각각 가부를 결정하도록 시행했는데 태종이 이 가부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기로 했으니 왕위를 물려주긴 했어도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자신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겁니다. 태종은 그렇게 상황으로 물러나 있으면서도 상황 정치를 하고 조정의 인사에도 개입을 합니다. 시모는 국왕의 장인이니 그 존귀함이 비할 데가 없다. 마땅히 영의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태종은 세종의 장인 시몬을 영의정 부사
한상경을 서원부원군으로 임명합니다. 시몬은 이렇게 영의정이 자리에 올라 사위가 왕이 된 기쁨을 누렸지만 이는 잠시의 기쁨뿐이었죠. 시몬은 세종의 즉위를 알리는 사헌사가 되어 명나라 연경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시몬이 연경으로 떠난 후 병조참판 강상인의 옥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강상인은 태종의 가신 출신으로 태종의 즉위와 함께 사제의 출납을 감독하고 호위무사를 하면서 총애를 받아 병조참판에 이른 인물이지요. 그런데 세종 즉위 후 군사에 관한 업무를 태종에게 보고하지 않고 세종에게만 보고를 했고, 이에 분노한 태종이 대노에서 병조참판 강상인과 병조자랑 최지지를 잡아 의금부에 가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강상인은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었으며 병조판서 박습 등 관련자들이 의금부에 갇히고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요. 강상인이 함경도 간노로 보내지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지만 태종은 다른 주동자가 있을 것이라 하며 기한 갔던 강상인을 다시 잡아와 국문을 합니다. 강상인은 압슬형을 4번이나 당하면서 태종이 원하는 주동자의 이름을 말하게 되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주동자는 시몬의 아우 심청이었습니다. 심청 역시 압슬형을 죽을 힘을 다해 견뎠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형 시몬을 역적의 수괴로 인정하는 답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강상인을 제물 삼아 세종의 외척을 제거하기 위해 처음부터 짜맞추기 연극한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연경에서 돌아온 시몬은 의주에서 체포되어 칼을 쓰고 함거에 올라 이동하게 되는데요. 돌아온 후 매를 맞고 압슬형을 당했으며 1418년 12월 수원에서 사약을 들이키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소원항우 편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는 세종이 왕이 된 지 넉 달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세종은 자신의 장인이 영모의 주모자로 몰려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직은 힘없는 왕일 뿐이었습니다. 소원항우 심씨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 몇 번이나 졸도를 해야 했지요. 태종은 세종에게 미리 권력을 넘겨서 사직을 위협할 잠재적 요소를 모두 제거할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걸려든 것이 세종의 처가댁 외척 세력이었고, 이에 앞장선 것이 박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종의 왕으로서의 첫걸음은 미약하기만 했는데요. 스스로의 존재감을 드러내 세자가 된 것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스스로 길을 만들고 왕의 자질을 내보이며 성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은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고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